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4일 목요일 프레스룸 라이브입니다. 오늘도 따끈따끈한 세 가지 핫 뉴스로 바로 시작합니다. 어제 김기현 대표가 전격 사퇴한 국민의힘은 윤재욱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 주재로 중진 연석회의와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등 후습책을 논의했습니다. 어제 김기현 대표와 직접 만난 이준석 전 대표를 전화로 직접 연결해 사퇴를 둘러싼 여당 상황을 자세히 짚어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내년 초 신당 창당을 공식화하며 제1당이 목표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는데 당 주류에선 총선 승리에 역행하는 일이 될 것이라며 거센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미 연준이 올해 마지막 기준금리를 다시 동결하는 한편 내년에는 금리를 세 차례 내릴 수도 있다고 밝히면서 미국 증시는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잠시 뒤 오늘의 가장 궁금한 뉴스로 프레스룸 라이브 돌아옵니다. 네, 프레스룸 라이브는 유튜브로도 시청할 수 있으니까요. 댓글로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요일마다 찾아주시는 국내 사건, 사고 최강 투톱 궁금증 해결사 박준 변호사, 김은배 팀장님 그리고 장가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장가 기자. 심야 시간대 퇴근 중에 여성을 납치해서도 성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났던 그 중학생 있지 않습니까? 이 많은 분들의 공문 샀는데 이 중학생한테 이제 실형이 떨어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재판부가요, 징역을 장기 10년 그리고 단기는 5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을 했습니다. 이 중학생은 지난 10월 새벽 논산에서 퇴근 중이던 40대 여성에게 오토바이로 집에 데려다 주겠다 이렇게 접근한 뒤에 이 40대 여성을 한 초등학교로 끌고 가서 성폭행했습니다. 중학생이 이 여성의 신체를 촬영해서 유포하겠다고 협박했고요. 또 현금과 휴대전화까지 빼앗아서 달아났습니다. 재판부는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범행이 15살 소년의 행동이라고 보기에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판시했습니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판시했다. 김은배 팀장님, 일단은 중학생 층에서 그때 선처를 호소하면서요. 이런 말 했었잖아요. 아이가 평소에는 인사도 잘하고 선생님께 꼬중 들으면 눈물도 흘렸다. 이렇게 했는데 범행 살펴보면 사실 이 15살 중학생이 맞나 싶을 정도로 좀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그 피고인의 변호인은 그걸 그렇게 이제 변명을 하긴 했는데 실제적으로 당시에 그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내린 다음에 그 피해 여성을 폭행한 뒤에 성폭행을 했습니다. 예. 성폭행을 하고 근데 성폭행 과정에서 자기 소변도 먹이고 또 그리고 그 문제는 좀 변태적인 행위도 강요했기 때문에 이거는 학생으로 살 수 없는 행동을 했던 거고요. 또 그리고 내가 불법 촬영을 해가지고 요거 신고하면 퍼뜨리겠다. 그리고 신고하면 딸을 가만 안 두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했기 때문에 또 그리고 휴대전화를 찍었습니다. 예. 이거는 학생으로 살 행동이 절대로 아닌 것이죠. 그리고 그 사실은 이 피고인이 왜 그랬냐면 오토바이를 살려고 오토바이를 젊은이들이 많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미안합니다. 네. 모터사이클 살려고 자금이 필요한데 이 피고인이 사실은 성매매를 유도해서 불특정 다수 여성을 유인한 다음에 강도하려고 했는데 그게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이 피해자한테 그런 범행을 한 것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변호인은 뭐라고 했냐면 엄청난 죄질을 저질렀기 때문에 엄벌을 받아야 되지만 평소에 인사도 잘하고 또 선생님께 꾸중 들으면 눈물 흘렸다. 이게 뭐냐면은 예의도 바르고 심성이 착하다. 그리고 가정 형편도 어렵다는 식으로 했는데 이 내용은 정상 참작이라든지 장량 강력을 받으려고 이제 한 뿐인데 그런데 이제 그 피고인도 구속 중에 편지를 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피해자한테 한 게 아니고 판사님한테 했습니다. 판사님한테 뭐라고 했냐면 피해자한테 해야죠. 그렇죠. 판사님한테 죄송하다고 하면서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라고 하고 몇 년 살고 나갔는데 다시 안 그러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날 아마 그 선고 날에 아마 저기 갔던 모양이 피해자가 방청소에 갔는데 예의군이 하는 걸 다 봤어요. 보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2개월 넘도록 피해자라든지 피고인이라든지 피고인 가족들이 사과 한마디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필로 편지를 보내는데 또 자필로 쓴 것도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굉장하게 괴로움을 호소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변호인이나 피고인이나 아직도 반성을 좀 못하는 기분이 들긴 합니다.
이 피해자는요, 이 재판장에서 막 오열을 막 쏟아냈다고 합니다. 얼마나 괴로울까요? 그 목소리 한번 저희가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정말 걔는 갇혀 있기라도 하죠. 저는 돌아다녀야 되는데 가는 데마다 일이 잘리는 거예요. 그냥 죽는 게 낫지. 이거는 산송장밖에 못해요. 한 송장 같아 이런 표현까지 하는데 박준 변호사님 예. 피해자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뭐 일상생활도 거의 못할 지경이라고 해요. 그렇죠. 지금 이제 이 사건 자체가 지역 사회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보도도 많이 됐고요. 자식한테는 지금 알리고 싶지 않아서 얘기를 안 했는데 아, 지금 장이 모르는 모르는데 지역 사회에서 알려 있기 때문에 직장도 그만두고 재취업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지만 이 판결이 너무 낮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항소를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항소는 피해자가 할 수는 없습니다. 검사가 지금 하겠죠. 근데 검사 입장에서 구형한 것보다 사실은 좀 모자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장기 10년에 단기 5년이 지금 선고가 됐는데 그렇게 된다면 항소의 가능성도 있고요. 다만 소년의 경우는 저런 식으로 정기적으로 형을 주지 않고요. 부정기적으로 형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년법상에 네. 15살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 5년, 최대 10년 이 사이에 지금 형이 떨어졌는데 요게 좀 부족하다면 항소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검사가 뭐 또 부족하다면 더 최대 한기까지 10년까지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시고. 일단은 변호사님 이 중학생이 모범수로 일단은 생활한다면 뭐 5년 만에 형을 마칠 수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피해자가 또 항소 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근데 실제로 소년법에 이런 걸 왜 뒀냐 하면 이유가 그겁니다. 소년의 경우는 아직 미성년자고 아주 창창하기 때문에 지금 비록 뭐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복역을 잘하고 이게 좋다면 단기적으로 해가지고 나올 수도 있는 여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5년, 10년 이렇게 단기를 준 거거든요. 미래를 위해서요. 근데 이제 이 피고인, 이 15살 중학생 피고인은 정말 엽기적이고 정말 이건 사실 정말 중학생이 할 수 있는 행동인지 15살 맞나 싶어요. 진짜 믿기 어려운 행동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소년법에 이게 맞느냐 이런 좀 논란이 되는 거고 이제 특강법이 적용될 여지는 있어요. 특정 강력범죄 이게 가중처벌되면 이제 15년, 7년까지 가능합니다. 장기 15년, 단기 7년. 무조건 소년은 부정기형으로 지금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극단적인 경우는 모범수로 생활 잘한다면 지금 형 그대로라면 5년만 이제 생활하고 출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어린 친구라서 뭐 기회를 줘야 되느냐, 그래도 이제 좀 따끔하게 혼을 내야 되냐, 여기서 좀 말들이 좀 오갈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오금궁을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가 기자, 돈을 빌려주고요. 연이율이 1,500% 수준의 살인적인 이자를 요구한 이른바 MG조폭, 어린 조폭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고요? 그렇습니다. 불과 20대에서 30대밖에 안 되는 이 어린 MZ 조폭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건 내용 이렇습니다. 지난 2021년에 코로나 기간으로 많은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한 자영업자가 홀덤펍을 운영하다가 300에서 500만 원씩을 이들에게 빌렸다고 합니다. 홀덤펍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MZ 조폭이 일주일 뒤에 30% 이자를 붙여서 상환하게 하는 이 불법 대부업을 했습니다. 자, 총 빌려준 금액은 5천만 원 가량이고요. 이후에 이들 일당은 피해자가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 너의 여자친구를 찾아가서 내가 그냥 섬에다가 팔아버릴 거다. 오. 나 교도소 가봤자 금방 나온다. 내 후배를 시켜서 너의 아킬레스건을 끊어버리겠다. 이렇게까지 협박을 했고요. 또 피해자의 부모까지 찾아가서 이 피해자의 위치를 묻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는 이 무자비한 변제 협박에 극심한 공포를 느껴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적도 있는데요. 자, 경찰 얘기 듣고 오시죠. 극도의 공포감을 느껴가지고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할 정도로 좀 많은 그 피해자가 공포에 떨었습니다. 뭐랄까, 이 조폭스러운 발언이라고 할까요? 조폭스러운 발언에 얼마나 피해자들 너무 힘들었겠다 싶은데, 박준 변호사님, 네. 이 조폭들 2명 가운데 2명은요? 이 치료를 찾은 한 병원에서도 막 난동을 부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일당 중에 이제 C씨인데요. 사실은 올 3월에 뭔가 다른 피해자하고 술 마시다가 이제 만취해서 이 술병을 깨는 과정에서 찢네요, 응급실에 지금. 이제 입원을 했습니다. 저 응급실 입원한 저런 상황인데 이때 이제 사실 또 행동들이 CCTV 그대로 포착이 됐습니다. 지금 온몸에 지금 문신 같은 것들 옷을 찢었어요, 방금. 예, 옷 찢어가지고 문신을 보여주면서 이유가 뭐냐면 의료진이 불친절하다라고 하면서 막 시비를 걸고 거기서 응급실 자동문도 부수기도 하고요. 저렇게 돌아다니면서
계속적으로 의료진들한테 시비 걸고 파손하고 난동을 부렸던 이 상황이 있어서 이 혐의도 추가가 지금 된 상황입니다. 오, 예. 김은혜 팀장님, 일단 MG 조폭, 뭐 말만 사실 좀 들었는데 저런 짓을 하는 거 사실 처음 봤는데 이렇게 좀 불법 대부업, 협박, 응급실 행패. 근데도 이제 경찰의 이제 그 관리 대상, 그 경찰들은 또 요주 인물들은 좀 집중 관리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 포함이 안 됐다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20대 주범 A 씨가 친구 2명하고 30대 지인하고 4명이서 범행을 저질렀는데 예. 전과는 있었어요. 하지만 경찰 관리 대상이 안 된 게 뭐냐면 그 조직폭력배 아시면은 뭐 역전파, 사거리파, 오거리파 있어가지고 거기 수괴, 행동대장, 행동을 있었는데 네. 그 아까 말한 MG 조폭 이 사람들은 사실은 그 조직폭력배의 명칭이 없기 때문에 관리 대상에 등급별로 관리하거든요. 그 등급에 껴있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을 철저히 관리를 못한 건 사실인데 이 MG 조폭 저 젊은 사람들이 사실은 금천구나 관악구 즉 서남부 일대에서 폭력행위를 하고 다닌 건 맞아요. 서울에서요? 예. 그러니까 대부분 아까 1,500%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일주에 30%라는 얘기인데 지금 나라에서는 20%, 연 20% 이상을 못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요? 그것도 불법이죠, 당연히. 그런데 어떻든 동년배끼리 어울려 다니면서 범죄를 저지르고 다녔지만은 경찰의 관리 대상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혹시 뭐 경찰이 하셨으니까요. 예. 그 조폭 리스트라는 게 뭐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세분화되고 많이 있습니까? 뭐 좀 아까 사실은 조폭 이름도 그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공개는 못 하는데 우리나라 전국구에 있는 조직폭력배 명단이 다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까지 돼 있고 그 아까 말한 대로 수괴, 행동대장, 행동책, 뭐 자금책 쭉 있기 때문에 요거는 공개를 못 하죠, 사실은. 그렇지만은 정말로 거기에 포함된 그 조직폭력배라고 한다면은 관리를 하면서 동향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거기에는 좀 포함이 안 돼서 이번 예. 사단이 좀 벌어졌다라고 그렇죠. 좀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박준 변호사님, 일단은 예. 이 조직원들끼리 주고받은 이 편지도 나왔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막 일본 야쿠자를 숭배하고 뭐 일반인을 뭐 하등생물 지칭하기도 했다면서요? 딱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히는데요. 이제 C씨입니다. C씨가 이제 체포되는 과정에서 다른 구치소에 뭐 수감된 어떤 피의자하고 다른 어떤 편지를 보냈던 게 이제 이 압수가 됐는데 그 내용이 좀 충격적입니다. 여기 보면 민간인하고 겸상하면 안 된다. 민간인은 하등생물이다. 겸상하면 안 된다. 너 뭐 이런 식으로 써놓고 저희가 하등생물인가요? 아니죠. 자기들이 그거는 뭐 제가 예. 얘기를 못 드리겠고요. 일단 야쿠자를 되게 신봉하면서 야쿠자 명언집 같은 것도 동봉을 하고요. 거기에다가 민간인하고 하등생물이니까 겸상은 안 된다. 또 충격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뭐 역사의식도 없을 것 같은데 광주 민주화운동 언급을 하면서 그때 전두환처럼 학살을 좀 해야 되는데 네. 왜 안 했냐. 이런 내용의 편지들 주고받았던 사실도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역사의식도 뭐 아예 없다고 봐야겠네요. 뭘 알겠습니까? 그럼 이런 얘기를 합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김 대통령 일단 뭐 철이 없어도 너무 없다. MZ 세대들 욕먹이는 사실 이런 조폭 같은데 뭐 경찰에서 어쨌든 뭐 리스트에서 빠져 있었다고 하는데 좀 철저하게 대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1세대 조폭이라고 하는 그 이제 저 시니어 조폭 같은 경우에는 시니어 조폭이요? 조폭이라고 그러고 예. 이 젊은 친구들은 주니어 조폭이라고 합니다. 예. 하는데 이 올드 멤버들은 사실은 좀 겁이 났기 때문에 옛날 그 성산한 사람도 많고 건설업이라든지 유흥업소에 뭐 이런 데 해가지고 사업을 한 사람도 많은데 이 젊은 조직폭력배라는 사람들이 사실 겁이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웬만큼 사고를 쳐서는 능력 있는 변호사가 붙게 되면은 재판장에 가서 벌금으로 나온다든지 집행유예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중처벌이 안 돼요. 변호사님, 그 운전 그 하시는 분 폭행하게 되면 가중처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정 운전자도 그런데 특가법이죠. 예. 조직폭력이라 하더라도 폭력행위도 처벌에 관한 법률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가중처벌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젊은 사람들이 혈기로 잠깐만 그러는 건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야쿠샤를 좀 신봉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일본 야쿠자. 일본 야쿠자 아시죠? 네. 야마구치구미, 이나와 카이, 스미요시 거기까지는 카이. 잘 모르겠습니다. 아, 모르십니까? 예. 유명한 폭력배가 있는데 일본을 따라간다는 건 이거 잘못된 거거든요. 어찌됐든 경찰에서는 관리를 대상 아니라 하더라도 조직폭력배가 있다 그러면은 철저히 단속하고 시민한테 신고를 받아서 처리를 할 생각이니까 그리고 이 피해자가 있으면은 네. 스마트워치도 주잖아요. 신고할 수 있게. 그러니까 조직폭력배한테 피해를 당했다 싶으면 걱정 마시고 신고를 해 주십시오. 협박 당하더라도 신고해야 된다. 그래도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오군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다뤄볼 사건은요. 한 부모가요.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서 학생들한테 폭언을 해서
경찰한테 잡힌 일이 발생했어요. 장가희 기자. 네, 그렇습니다. 자신의 자녀가 따돌림을 당한다고 생각해서 화가 난 학부모가 이 아이들에게 찾아가서 학교에 직접 찾아가서 폭언을 한 겁니다. 지난달 A씨 부부는 부천시 한 초등학교 4학년 교실에 들어가서요. 이제 가해 학생으로 추정되는 아이에게 너 부모한테 그렇게 배웠냐? 내가 차라리 복싱장을 빌려줄 테니까 우리 아이하고 1대1로 그냥 싸워라 라고 말을 하고 또 다른 학생은 복도로 불려서 유튜브 영상을 보여주면서 정서적으로 학대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 학부모님이 학교를 뭐 또 다녀야 될 것 같다. 그렇죠. 예절 교육부터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변호사님 뭐 네. 아무리 자기 자식이 따돌림 당했어도 학교에서 처리하라고 해야지 이거 본인이 가가지고 학생한테 직접 가서 할 건 아니잖아요. 충격적이죠. 부모한테 그렇게 배웠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복싱장을 만들어 놓을 테니까 1대1로 싸워라. 이게 무슨 학부모가 무슨 아이들한테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나 싶기도 하고 또 좀 전에 얘기도 하긴 했지만 밖으로 이제 불렀다고 해요. 네가 우리 아이 놀렸냐 얘기를 하면서 또 다른 한 3명 정도 불러서 복도에서 유튜브 영상, 뭐 누구 때리는 영상 이런 걸 보여줬는데 네. 요거는 다 범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뭐 복싱장에서 붙여라, 싸워라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아동복지법상의 학대 행위가 정서적 학대 행위 다 포함이 됩니다. 신체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무섭잖아요. 두렵고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뭐 아이들끼리 그렇게 하는 건 서로 학대 행위가 될 수는 없지만 어른이 아이들한테 겁을 준다거나 뭔가 유튜브 영상을 보여주면서 니한테도 이렇게 해를 끼칠 것이다 보여주기 때문에 범죄 행위에 지금 가까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 자식이 그렇게 당했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 너무 안타까움에 갔었지만 일단 학교에서 학폭위 열어서 해결할 사안이지 않나 일단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네, 팀장 일단은 뭐 정확한 내용 더 확인해봐야겠지만요. 뭐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학생한테 바로 갈 게 아니라 교무실 가서 선생님하고 얘기할 사안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아이가 사실은 따돌림 당할 수도 있고 왕따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괴롭힘 당한다고 한다면은 먼저 담임선생한테 만나 상담을 하고 또 담임이 안 되면 학생부장이 있거든요. 학생부장 상담을 하고 또 교장, 교감을 해서 상담할 수 있는데 만약 이게 범죄가 된다고 하면 학교에 SPO라는 학교 경찰이 있어요. 네. 학교 경찰로 상담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자력군지한다고 그래가지고 교실에 난입해서 학생들을 협박하고 겁박했다는 얘기는 이 부모들이 아까 말한 대로 학교를 다시 다녀야 되는 거고 절대로 자기 자신이 자기 자녀가 아깝기도 하고 귀하지만은 그런 피해를 봤을 때는 꼭 상담 먼저 하시고 이런 행동하시면 안 될 거라고 보입니다. 네. 오죽하면 그렇겠습니다만 또 오죽하면 그럴 거 안 되는 겁니다. 또. 자, 장가희 기자 일단 피해 학생들이 초등학생 4학년 11살입니다. 이 정신적 피해, 뭐 트라우마 애들 생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설사 왕따가 일어나고 있었다 하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좀 타이를 수도 있었을 텐데 충격이 좀 아이들로서는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피해 학생 중에 한 명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학교에 출석하지 않고 있고요. 피해 학생의 부모는 지난 4일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네, 박준 변호사님. 네. 일단 뭐 경찰에 고발했다고 하는데 어떤 처벌이 내려질까요? 자, 그 어른들 둘입니다. 부모가 아동복지법상의 학대행위를 했느냐, 아동복지법 위반이 될 수 있느냐, 아니면 협박이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인데 문제는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교실 안에는 이제 CCTV가 지금 없습니다. 교실 안에서 내용들은 목격자 진술을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다만 복도에서는 CCTV가 있습니다. CCTV에 목소리는 녹음을 할 수 없어요. 다만 이 행동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녹화가 돼 있을 거니까 그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궁극적으로는 학대행위가 있었는지 어떤 행위를 했는지 이 부모 두 사람이 그게 조사의 포인트로 지금 보입니다. 네. 자기 자식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하다. 이건 한번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공공 가겠습니다. 장가희 기자, 우리 사회가 최근 마약 범죄로 좀 몸살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 와중에 또 마약 밀반입 사건 벌어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좀 요상한 방식으로 밀반입을 했는데요. 네. 이거 영상이 있거든요. 영상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가 부산 김해공항 입국장인데 베트남에서 들어온 한 남성이 걷는 모습이 조금 불편해 보이죠. 가방을 들고 뭔가 뒤뚱뒤뚱 걸어가는데 네, 그러네요. 다리가 좀 불편한 분일까요? 자, 그런데 화장실을 다녀오더니 갑자기 발걸음이 좀 가벼워졌습니다. 네, 그러고 또 2달 뒤에 또 한 번 김해공항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이번에도 좀 뒤뚱뒤뚱 걸으면서 화장실을 찾죠. 자, 그런데 또 화장실을 갔다 오면
아주 편안한 자세로 걷습니다. 자, 세관과 경찰에 검거된 이 남성은 자신의 이 가랑이 사이에다가 마약을 숨기고 오. 화장실에서 이 가방에다가 다시 담은 거였습니다. 이 남성이 지니고 있던 건 케타민 210g 그리고 엑스터시 400정인데요. 이게 4,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경찰은 이 남성의 가방에서 검색해서 이 마약을 찾아냈고요. 주범 그리고 운반책도 모두 검거를 했습니다. 당시 운반책의 이 수상한 행동과 관련해서 세관 관계자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다리 사이에다가 마약류를 둘둘 뭉쳐가지고 이제 다리 사이에다 탁 집어넣고 레깅스를 이렇게 밀착시켜서 안 흐르게 한 상태로 이제 걸어오니까 다리 사이에 있는 걸 빼서 아마 가방으로 옮겨. 네,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 이런 표현이 맞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팀장님 일단은 세관 그리고 경찰 눈썰미가 대단했어요. 그렇습니다. 세관과 경찰이 공조 수사를 해서 공개한 것인데 사실은 저 B 씨가 소환 마약 조직을 평소에 이제 관심 있게 보고 있었습니다. 첩보를 받아가지고 보고 있는 건데 저 조직원들이 베트남과 우리나라 왔다 갔다 여러 번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CCTV를 보고 또 첩보를 확인해 봤더니 저 사람들이 혹시나 마약을 갖다가 국내로 들어온 거다 싶어가지고 CCTV를 분석을 했습니다. 했더니 지금 본 대로 화장실 갈 때는 어기적 걸었는데 나올 때는 바로 걷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뭔가 숨기고 온다 싶어가지고 저 사람을 검거하는데 가방을 봤더니 거기에 이제 마약이 발견이 된 건데요. 배 아팠다는 게 아니라 뭔가 있었던 걸 딱 눈치챈 그렇죠. 거네요. 쉽게 얘기해서 가랑이 사이에 뭐 마약을 넣었다는 거기 때문에 확인이 됐는데 그리고 또 그 시간대에 다른 경찰관들은 마약 밀수 조직이 있는 경남 김해의 주거지를 급습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2명을 검거를 했고요. 거기에서 케타민 아시죠? 케타민이라는 게 수면 유도제가 있는데 예. 78g을 압수했고요. 또 그리고 마약 사람을 잡게 되면은 유통업자 잡으면은 그에 이제 운반책이 있을 거고 또 그리고 운반책한테 받아가지고 공급책이 있을 거고 또 그리고 받아가지고 구매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순차적으로 검거를 하거든요. 순차적으로 검거를 했는데 아무튼 이번 사건은 세관 플러스 경찰 플러스 해가지고 공조사가 비났던 사건인 것이죠. 맞습니다. 예. 근데 저기 공항 들어갈 때는 이거 걸리지 않나요? 마약 뭐 탐지견도 있고. 그래서 여기 잠깐 말씀드리면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안에 마그나이가 있으면 금속은 삐소리가 나는데 죄송하지만 지폐라든지 그러니까 마약 같은 건 밀가루 종류 괜찮습니까? 요거는 발신음이 안 납니다. 탐지견 그래서 이렇게 투입하지 않습니까? 탐지견은 사실은 그 화물에는 투입을 하는데 특별한 첩보 없으면은 사람 있는 데서 그 탐지견 끌고 다니면 좀 불안하니까 네네. 첩보가 들어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는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그 마그나이를 통과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군요. 박준 변호사님, 일단은 이 일당이요, 이 마약 밀수 조직이 베트남 오간 게 처음이 아니라고 하는데 왜 이 짓에서야 잡혔을까요? 좀 전에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우리 항공안전보건법 이런 게 보면 총기라든지 칼이라든지 폭발물 같은 경우는 잘 찾아냅니다. 예. 삐삐삐거리고 금방 찾아내거든요. 그렇지만 마약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법도 그렇고 인력도 매우 부족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저렇게 유심히 봤기 때문에 찾아냈지 만약에 보지 않았다면 그냥 이상하게 걸어다니는 사람이구나라고 했을 겁니다. 인력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특별한 첩보라든지 정보 없이는 활동하기가 참 어렵고요. 김 팀장님 말씀하셨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냥 이걸 보고 아니면 출입하는 과정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찾아내는 거는 만만치 않습니다. 팀장님, 이 밀수한 마약량 아까 뭐 장관 기자 얘기했지만 그 정도 규모는 뭐 얼마치나 되는 거예요? 아까 4,000명 투약하는 거라고 하던데. 이게 그 사람 실제적으로는 24,800명 정도가 투약하는 거라고 24,000. 이렇게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케타민이 뭐냐면 아시겠지만 수면 유도제예요. 네. 지금 우리가 이제 그 검사할 때 프로포폴 쓰기도 하고 미다졸렘 쓰지 않습니까? 네. 케타민이 있어요. 3대 그 수면 유도제인데 건강 검진 이런 거 치료받을 때요? 사용하는 그 약품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건 왜 걸리냐면 의사의 처방이 있으면 걸리진 않아요. 하지만 과용이나 오용이나 남용하면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수입하는 이유는 소약인데도 가격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제조하는 사람도 그렇지만 유통하는 사람도 그렇고 사는 사람들이 돈을 비싸 주고 사기 때문에 네. 이게 한 아까 1억 7천만 원 상당이라고 했는데 이거 소매가로 그렇게 간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박준 변호사님, 네. 뭐 이들 일당들 그러면 처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일단 마약류 관리법 위반이 되는데 단순 투약한 사람도 있고 뭐 이런 경우는 뭐 초범이면 첫 번째는 거의 풀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유통이 이제 되는 상당히 범죄가 중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당들도 있고 더 검거할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돼요. 저 사람들 토대로 해가지고 이 밀매가 되거나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만 검거를 한다 그러면 전과 같은 거 확인해서 뭐 실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우리나라
마약 청정국 시 빨리 찾도록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겠습니다. 자, 오늘 오금금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후에는요, 따끈따끈한 정치권 소식 다루니까요. 채널 고정입니다. 자, 오늘 말씀 모두 감사합니다. 프레스룸 라이브 픽의 박진아입니다. 내년이면 중국으로 떠날 푸바오 생각에 벌써부터 눈물 짓는 분들 많으시죠? 푸바오를 보내는 건 아쉽지만 그래도 희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에버랜드와 중국 관영 언론 중앙TV가 영상 콘텐츠 제작 공유 협력을 맺으면서 중국으로 간 뒤 푸바오의 다양한 영상을 선보이기로 한 건데요. 그렇게 되면 이 중국에 있는 푸바오의 모습을 화면으로나마 만나볼 수 있게 됩니다. 사육사님 다리에 꼭 달라붙어 넘치는 귀여움을 보여주는 사랑스런 우리의 푸바오, 떠나보내야 하는 날이 점차 다가오는 게 실감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젊음을 바쳐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 이들에게 할인은커녕 3,000원 더 비싸게 받는 무한리필 고깃집이 있어 논란입니다. 메뉴판에도 버젓이 일반 성인 요금과 군 장병 요금이 다르게 쓰여 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식당엔 군 장병을 더 챙겨주지 못할 망정 차별하느냐라는 비판과 별점 테러가 쏟아졌는데요. 이에 식당 관계자는 군인들이 워낙 식사량이 많아서 그간 손해보면서 장사했다며 하소연을 전했습니다. 누리꾼들 사이에선 식당 사정도 이해간다라는 의견과 그럴 거면 무한리필 식당을 열었으면 안 됐다라는 의견이 나뉘고 있는 상황.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마지막 픽입니다. 이제 논란이 아니라 일상이라고 말해야 하는 걸까요? 식품위생 논란이 잇따라 나오던 중국. 이번엔 음식점에서 머리 위로 쥐가 떨어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의 한 식당, 한창 식사 중인 손님들 머리 위로 툭 무언가 떨어지는데요. 바로 살아있는 쥐였습니다. 식당은 순식간에 혼비백산이 됐는데요. 머리에 쥐가 떨어진 남성은 상처를 입어 병원 신세까지 졌다고 합니다. 당국은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안전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계속되는 중국 식품위생 논란에 식품 안전에 대한 불안감까지 이를 가라앉히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라이브픽이었습니다. 네, 정치권의 핫한 이슈를 모은 이슈집입니다. 프레스룸 라이브의 뉴스 핵심 관계자 이종근 전 데일리안 논설실장,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 굉장히 어제부터 떠들썩한 얘기가 많습니다. 정치권. 장가 기자. 일단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당대표직에서 사퇴했습니다. 이틀간의 자맹을 하다가 내린 결론인데 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최근 상황 한번 정리 좀 해주시죠. 월요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네덜란드 국빈 방문하기 위해서 출국할 때 김기현 대표가 환송을 하고요. 그리고 기득권을 내려놓겠다 이렇게 오후에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날 저녁에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를 시사하고요. 화요일 오전에 기자회견을 했죠. 그리고 어제 오후 5시 정도에 김기현 대표가 자신의 SNS에 오늘부로 국민의힘 당대표직을 내려놓는다라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3월 당대표에 당선이 된 지 9달 만이자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 선언 하루 만입니다. 김 대표는 당이 처한 모든 책임은 저의 몫이며 더 이상 저의 거취 문제로 당이 분열돼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당대표직 사퇴는 알겠는데 이 총선 불출마는 언급하지 않아서 이게 출마 의사를 나타낸 것은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은 모든 상황과 책임은 비판은 자신의 몫이다 하면서 사퇴를 변을 밝혔는데 이종근 실장 일단은 김 대표가 결단을 내리게 된 배경 여러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 뒷말 굉장히 무성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배경의 첫 번째는 어차피 지금 자신이 시기만 놓고 있었다. 언제 내려놓을 것인가. 그런 어떤 상황이죠. 왜냐하면 자명을 했다는 건 이미 장수가 전쟁터를 이탈해서 지금 무엇인가 자신의 어떤 거취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결론이 난 돌아와서 모든 걸 다시 하겠다. 내가 당대표도 하고 출마도 하고 다 하겠다. 이렇게 결론은 안 내리겠죠. 네. 정책의총도 다 뿌리치고 최고위도 뿌리치고 다 못하게 만드는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아까 그 글에서 나타나듯이 나는 신당을 가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는 이준석
전 대표와의 만남, 이게 결정적인 계기였다라는 걸 스스로 지금 글에서 표명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아하, 그렇군요. 일단 박지원 본장님, 일단은 뭐 지금 얘기 더해서 일단은 여당 대표가 기자회견도 안 하고 페이스북으로 정적적으로 이제 사퇴 발표한 두고서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거든요. 그만큼 정적적이었다고 봐야 되나? 뭐 어떤 다른 감정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제 감정이 복잡하겠죠. 사실 당 대표가 사퇴할 때는 기자회견을 하거나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기자회견을 하고 만덕산으로 가시기도 합니다. 네.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이죠. 이렇게 이제 SNS로 좀 발표하기는 좀 뜻밖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10월 달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했을 때 이미 예정된 수순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라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하고 사실은 공천에 영향을 미쳤지 않나. 나는 책임으로부터 자유롭다. 속마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 대통령이 사퇴할 수는 없잖아요. 억울하다.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까지 버텨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인요한 혁신위도 우리 뭐 알만한 사람은 다 알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 의해서 이제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우리가 짐작을 하지 않습니까? 짐작이죠. 결국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 김기현 대표의 사퇴를 계속해서 압박해 왔다. 그리고 그 결과론적으로 김기현 대표가 버티다 못해 이제는 결국 사퇴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 뭐 같습니다. 장재원 의원이 먼저 불출마 선언을 하니까 따라갈 네네. 수밖에 없었다. 실장님, 일각에서는 이 말씀하신 대로 윤심 의중이 반영됐을 거다. 네덜란드 지금 순방 중인 윤 대통령이 장재원 의원만 이제 딱 불출마 선언하자 뭐 격노했다. 뭐 이런 사실 보도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한겨레신문과 이제 세계일보가 거의 비슷한 어떤 내용입니다. 윤 대통령 대통령실에서 메시지를 보냈다. 그리고 그것을 김기현 대표가 거부했다. 이런 어떤 패턴이거든요. 한겨레신문은 좀 더 구체적입니다. 대통령실이 어떤 내용을 지금 그 압박을 넣었냐면 당대표직은 유지하되 불출마해라라는 압박을 넣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김 대표가 거절하자 장제원 의원이 또 2차로 설득을 했고 그것도 역시 거절하자 장제원 의원이 밤 8시를 기해서 전격적으로 내가 먼저 그만두다 하고 이렇게 그 메시지를 SNS에 올렸다는 겁니다. 네. 이것이 전부 다 뭐 사실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추정도 분명 포함되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일정 내용, 그러니까 대통령실 측에서 어느 정도는 뭐랄까요, 퇴로를 좀 열어주는, 그러니까 연착륙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을 했는데 거꾸로 김기현 대표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좀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SNS를 통해서 그냥 전격적으로 지금 사퇴 의사를 표명한 것을 보면,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김기현 당대표가 지금 세간의 어떤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소탐 대실하지 않았나. 자신의 지역구를 보존하기 위해서 당대표를 그만둔다. 이렇게 만약에 결론이 지어진다면 자신의 어떤 지역구마저도 보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아까 좀 얘기 나오긴 했지만 김기현 대표가 사퇴 선언 앞두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만났었거든요. 많이 알려진 얘기인데 일단 그 얘기 어떤 얘기들을 오갔었는지 이 전 대표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제가 제 거취에 대해 가지고 그냥 얘기하고 이렇게 하려고 만나는 거였는데 어쩌다 보니까 오늘 만나가지고 김기현 대표 거취 얘기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본인께서 생각하기에는 본인과 대통령의 그런 어떤 호흡에 전혀 문제가 없다 생각했는데 그 6석 보도부터 시작해서 급변 사태 아닙니까? 예. 그리고 어느 순간에 김기현 대표를 모든 언론에서 사실 퇴진으로 몰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발생한 상황에 가장 큰 책임은 김기현 대표가 아니니까 조금은 여유를 가지시라. 갑자기 대통령 출장 가실 때 뭔가 일 처리를 마치려는 모양새로 이렇게 가버리면 이게 하나의 관행처럼 아니면은 버릇처럼 돼버리면 큰일 난다. 네. 이준석 전 대표가 어제 김기현 대표 만났고요. 그 직후에 이제 김기현 대표가 사퇴를 발표했는데 자, 이준석 전 대표를 저희가 전화로 연결해서 어떤 말들 오갔었는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전 대표님 나오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주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먼저 질문 드릴게요. 우선 언론에서 보도는 됐지만요. 회동 이후에 이 전격 사퇴라는 공교로운 시점을 놓고서 정치권에서 좀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김 전 대표하고 1시간 정도 얘기했을 때 뭐 사퇴할 거라는 느낌은 혹시 받으셨나요? 못 받으셨나요?
뭐 제가 원래 김 대표님이랑 만나기로 한 게 사실 그 김 대표님 거치권으로 만나게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전에 좀 만나기로 되어 있던 것이고 예. 공교롭게도 이제 그런 날이 돼가지고 그 주제로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김 대표님이 고민이 많아 보이셨던 건 사실입니다만 뭘 결심하지는 않으신 상태였던 것 같아요. 고민은 많아 보였다. 예. 자, 일각에서는 이 김기현 대표가 이준석 전 대표를 좀 설득을 해서 신당 창당을 좀 만료하면은 본인도 본인의 좀 당 대표직도 좀 계속 같이 할 수 있었다고 판단한 거 아니냐, 뭐 사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사실 김기현 대표는 저랑 대표 원내대표로 같이 일을 해봤기 때문에 네. 제 성격을 좀 잘 아시는 분이고 제가 그래서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은 또 설득이 아주 될 거라고 생각은 안 하셨을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보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김기현 대표는 뭐 그런 얘기도 안 나온 건 아닙니다만은 네. 결국에는 당 걱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하셨고 그래서 전반적인 얘기들을 오랜만에 하는 자리였다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당 걱정 많이 하셨다. 일단 두 분의 일단 회동을 두고서 일단 김기현 대표가 이 전 대표 신당에 합류한 거 아니냐 이렇고 또 김기현 대표가 또 페이스북에서 그런 거 절대 아니라고 극구 부인했는데 이런 얘기는 또 왜 나왔는지 또 신당 합류선 얘기 왜 나왔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시기가 좀 우연히도 그렇게 들어맞았기 때문에 오해가 좀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건 제가 확인해 줄 수 있는 게 김기현 대표가 뭐 신당에 합류할 의사나 아니면 의지 이런 거 전혀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어쨌든 이 강서선거 참패 이후에 여당 지도부 교체 얘기 좀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실제로 일단 벌어지고 있고요. 일단 이 전 대표께서는 이제 당 잔류 가능성 뭐 전혀 없는 건가요? 아니면 탈당을 뭐 지금 예고한 대로 27일로 못 박으신 건가요? 어떤 건가요, 지금? 저는 원래 제가 27일에 최종적인 판단을 하겠다는 입장에서 변한 게 없고요. 하지만 이번에 당에 있었던 이런 급변 사태라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당이 더 수렁으로 가고 있다는 판단을 좀 굳히게 하는 계기가 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일단 확정이나 좀 결심하신 것 같은데 일단 국민의힘이 오전 이제 최고위원회 결과 이제 비대위 체제로 갈 거라고 확정을 했습니다. 누가 이제 비대위원장 맡을 거냐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전 대표께서는 일단 앞서 공관위원장 제안은 거절했다 이런 저희가 보도를 받긴 했는데 비대위원장 혹시 제안이 가더라도 관심이 없다고 봐야 될까요? 어떨까요? 저는 그게 오보였다고 확실히 말씀드리는 게 저한테 공관위원장 제안이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뭐 어떤 제안이 와도 제가 봤을 때는 저는 항상 대통령께서 바뀌는 게 가장 중요하고 대통령께서 통치 스타일을 바꾸시면은 누가 어떤 직을 맡는 것과 관계없이 국민들이 새로운 기대를 할 거지만은 지금 시점에는 어떤 당대표나 어떤 비대위원장이 온다 하더라도 지금 용산의 일방주의를 끝내지 못하면은 국민들의 마음이 돌아서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합니다. 혹시나 대통령께서 이 전격적인 국정기조 변환을 하겠다, 꾀하겠다라고 하시면 또 이거 전제긴 하지만 뭐 어떨까요? 저도 말은 안 믿고요. 국민들도 말은 안 믿을 겁니다. 만약에 그러실 의지가 있다 그러면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대통령께서 행동으로 변화를 보여주신다면은 제가 신당을 창당할 동력 자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변수만 있을 뿐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뭘 신용관계나 아니면 신뢰관계로 전화 국민들이 다르게 생각할 것 같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제 이 전 대표께서 이제 한 인터뷰 통해서 김 대표 사퇴 의미는 공천 학살을 의미한다라고까지 좀 진전된 얘기를 하셨는데 이건 어떤 의미고 어떤 근거로 말씀하신 걸까요? 실제로 이거 뭐 제가 김 대표님한테 들은 건 아니지만은 지난번에 텔레그램방에서 있었던 그런 급변 사태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초선 의원들의 메시지나 이런 것들이 당내에서 해석되기로는 결국에는 지난 전당대회 때 초선 의원들이 김기현 대표를 많이 지원했거든요. 네. 그래서 김기현 대표 중심으로 해가지고 결국 경선 정도는 보장해주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다 김기현 체제를 받들었던 것인데 그게 이제 사실 공천 물갈이를 하거나 공천을 많이 바꾸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느껴졌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사실 강서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김기현 대표 체제로 유지하라는 입장이었다가 그 입장이 갑자기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네. 공천이 다가오니까 그런 부분이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이건 합리적인 추측입니다. 그렇군요. 신당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아까 탈당 의지가 좀 확고하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나눠보려고 하는데 이제 한 27일까지한테는 한 2주 정도가 남은 것 같은데 신당 준비는 그럼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좀 올라왔다고 봐야 될까요? 저는 제가 27일 날 제가 만약에 결심을 하게 되면은 국민들한테 당을 나오는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예. 그 뒤부터 아마 신당에 대한 어떤 물리적인 절차 같은 경우에는 뭐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려고 지금 예비적인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겠다. 네. 자, 이낙연 전 대표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어제 신당 창당을 공식화했거든요. 새해에 이제 창당하겠다라고 했는데 관심을 이제
이낙연 전 대표하고 이준석 전 대표께서 연대 가능성 얼마나 할 것이냐, 가능성이 있느냐 정도거든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낙연 총리님 만나 뵌 적이 사적으로 만나뵌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아직 그런 내밀한 얘기까지 대화할 상황도 아니고 뭐 서로의 의사교환을 할 단계도 아니다 아직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마 우선 본인의 어쨌든 그 행보에 대해서 이낙연 총리님이 확고한 결심을 밝히실 때까지는 많은 분들이 아마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다리고 있다. 이준석 전 대표도 좀 기대감이 좀 있으신가요? 어떠신가요? 저는 이낙연 대표님이 어떤 취지와 어떤 명분을 가지고 새로운 행보를 하시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네. 저는 이낙연 총리가 어쨌든 대선 주자로서도 또 준비해 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가 가장 궁금한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 민주당의 민주성에 대해 가지고 의문을 가지시는 건지 아니면 정책적 방향성을 새롭게 가져가시는지 이런 것들이 파악돼야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희 같이 함께하고 있는 장가희 기자가 질문이 있다고 하거든요. 예. 갑자기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고 싶은데 예. 어제 김기현 대표가 당대표직을 내려놓겠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총선 승리에 이바지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 대표직은 내려놔도 지역구는 놓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어제 김기현 대표가 이런 고민에 대한 얘기를 비슷한 뉘앙스라도 혹시 이 전 대표에게 하신 게 있으실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본인의 입장을 밝히셨다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 그 시점에서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유지하고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을 김기현 대표에게 말씀드린 바는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은 뭔가요? 저는 제가 당대표를 지내고 또 그랬기 때문에 당대표의 자리가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얼마나 엄중한지를 저는 다시 한번 김기현 대표께 상기시켜드리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뭐 갑자기 비대위를 수립하고 한다고 해도 총선 준비가 되게 제대로 되기 어려운 시점에 이르렀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된다면 당대표직을 좀 더 엄중하게 생각하신 게 어떻겠냐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또 여쭤보고 싶은 네. 게 그 김기현 전 대표가 지역구에 나갈까요? 아니면 험지에 출마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추천. 저는 김기현 대표께서 어쨌든 어제도 제가 밝힌 바 있지만 당을 위한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대해 고민 많이 하시는 그런 느낌이었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무엇이든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 또 앞으로 행보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자, 계속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 실장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준석 전 대표 쭉 얘기를 어제 김기현 대표 만났던 얘기, 신당 얘기까지 했는데 김기현 대표 그 부분까지 본다면 어떻게 보세요? 일단 들으셨어요? 김기현 대표의 선택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뭐가 잘못됐냐면 이겁니다. 자신이 지금 자명을 하고 있잖아요. 자명을 한다는 건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그것이 메시지가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나는 것이 과연 자신의 결단과 연결돼서 어떠한 결과로 사람들에게 이미지 주어질 것인가, 메시지가 될 것인가가 참 중요한 어떤 판단이 돼야 되잖아요. 이미 2주 전에, 그러니까 한 몇 주 전에 이 약속이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은 가장 중요한 최고위도 무산시키고 정책 의총도 무산시킨 상황에서 이준석 전 대표를 지난 약속 때문에 만난다? 이건 저는 전혀의 자신의 어떤 결단과 연결시킬 수 없는 만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이준석 전 대표가 일관성 있게 신당을 차리겠다고 하고 또 일관성 있게 현 정당의 문제점, 더군다나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하던 입장이었어요. 김기현 대표는 2주 후에 끝난다. 이 발언 계속 되풀이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책임을 져야 되니까요. 강서구 보궐선거 등 당을 잘못 운영하고 있다. 이 많은 말들을 계속 비판을 받는 그런 입장에서 만났다. 아마도 이준석 대표를 끌어안아서 내가 이렇게 끌어안았으니까 나는 당대표로서 계속 할 거야. 이런 계산이었다라고는 또 추정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만남이 왜 잘못됐냐? 잘못된 결과로 나타났죠. 기자회견을 통해서 불출마 선언한 것도 아니고 이준석 대표가 4시 30분에 유튜브를 통해서 나 만났습니다라고 공개하자마자 30분 만에 페북에 딱 그만두겠습니다 하고 이제 지금 이 시간까지 기자회견 하나 없이 그냥 사퇴를 했잖아요. 그러면 잘못된 만남이다라는 게 그 사퇴 마무리 지경까지도 이르게 만들었다. 판단을 잘못했다는 겁니다.
잘못된 만남이었다. 마지막 어쨌든 자기는 본인은 이제 만류하려고 신당 창당을 이준석 대표 만류하려고 만났다고 하는데도 마지막 행보로서는 적절치 않았다. 만류하려고 했다면 어쨌든 메시지를 전달하면 되고요. 자신이 만남으로써 지금 이 보수 지지층이라든지 또는 이 정당을 바라보고 있는 많은 커뮤니티에서 김기현 대표에 대한 이 실망감, 이 극도의 실망감이 지금 퍼지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다음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아까 나오긴 했는데 부원장님, 일단은 김기현 대표가 이 다음을 어디로 갈 것이냐. 뭐 일단은 불출마한다는 얘기는 없었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 나오긴 했지만 험지냐 아니면 울산 지역구 지키러 가느냐 어떤 게 옳은 판단이라고 보세요? 공천 못 받죠. 공천 못 받는 공천 거고요. 못 받는 거죠. 뭐 예. 불출마도 아니고 이제는 본인의 어떤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당 지도부가 아니기 때문에 당 지도부가 공천 안 주면은 공천 못 받는 거죠. 뭐 저는 공천 못 받는 수준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왜냐하면은 이 김기현 대표가 이준석 대표를 만난 것을 대통령실에서 굉장히 불쾌할 겁니다. 일단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대립각을 세운 분이에요. 예. 그런 사람을 만났다는 것은 이준석 대표를 통해서 나도 용산에 불만이 있어라는 메시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도 또 당무 이야기를 합니다. 당에 뭐 이상민 의원을 만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면 한편으로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에 충성하고 있어. 이렇게 양면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과연 이게 윤석열 대통령한테 먹힐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김기현 대표를 만드는 과정, 내치는 과정 모든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당을 장악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결국은 저는 공천도 못 받을 것이다. 그렇게 예측합니다. 일단 뭐 최악의 선택이었다라고 두 분 다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최악의 선택이 아니라 네. 본인이 이렇게 밀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저항하고 있는 거죠. 이준석 대표도 굉장히 냉철하게 이야기를 하지 저항하고 않습니까? 있다. 본인도 내가 당을 창당하고 말고의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달려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을 잘 운영하고 당을 민주적으로 운영하면 이준석 대표가 나가서 당을 만들 공간이 안 생겨요. 국정이 엉터리고 당을 장악하려고 하니까 나는 쫓겨나가는 거다라고 이준석 대표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 실장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준석 대표 얘기를 하니까 저는 이준석 대표는 딱 공매도 세력이에요. 불법 공매도 세력이다. 뭐냐면 어떤 기업의 주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가가 떨어지는 것에 베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떨어지는 것에 베팅만 하면은 그건 적법입니다. 하지만 떨어뜨리려고 적극적으로 불법적인 어떤 소문을 퍼뜨리거나 해서 시장에 개입해서 떨어지는 상황을 만들어서 이득을 취하는 게 불법 공매도 세력이거든요. 네. 자, 이준석 전 대표는 지금 입장에서는 이 정당의 지지율이 떨어져야만 자신의 이 정당성이 확인이 돼요.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져야만 거 봐라 내가 당대표 측에서 내려오면서부터 일관성 있게 얘기하지 않았느냐라고 자신의 주가가 올라가요. 네. 이런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를 만난 것 자체가 저는 아까부터 계속 잘못됐다라는 이야기고요. 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제 황산벌 전투를 말씀을 드릴게요. 계백 장군이 황산벌 전투 나갈 때 가족들을 전부 다 사실은 자신의 손으로 죽음을 당하게 만듭니다. 네.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요. 이게 다시 얘기하지만 지역구를 자기가 포기를 해야지만 전쟁터 나가서 장병들에게 그 군졸들에게 야 나는 이렇게까지 포기했다 나를 따르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역구를 계속 갖고 있으면서 나는 이 지역구도 갖고 있고 내가 다 이끌 거야.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많은 말씀해 주셨고요. 이 다음 이제 국민의힘이 어디로 갈 것인가 이 얘기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오전 9시였죠. 국민의힘 최고위원 회의가 열렸는데 거기서 비대위로 전환할 거다. 바로 발빠르게 얘기를 했는데 윤재욱 원내대표가 일단 얘기한 게 있는데 그거 듣고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당대표가 거의됐을 때 60일 이내에 전당대회를 열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선거 앞두고 전당대회를 열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고 다들 의견이 모아져서 비대위 체제로 빨리 지도 체제를 구성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여러 상황상 당대표를 다시 뽑는 건 전당대회에 넣어서 다시 뽑는 건 불가능하다. 이제 비대위로 가겠다는 게 윤재욱 원내대표 얘기인데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비대위원장이 또 누가 될 거냐가도 관심인데 뭐 많은 분들이 하마평 오르는데 한동훈 장관, 법무부 장관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정치 경험 없어서 좀 비추천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렇죠. 일단 지금 윤재욱 원내대표가 오늘 이 시점에서 비대위 얘기하는 게 중요해요.
뭐냐면 보통은 이것이 전격적이고 굉장히 지금 이 어떤 프로세스에 어긋난다 그러면 좀 더 시간을 두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전격적으로 어제 저녁에 당대표가 사퇴하고 그 다음날 원내대표가 최고위를 그대로 강행을 하면서 비대위 체제로 넘어간다고 한다면 저는 이 당이 어느 정도는 지금 플랜을 갖고 있다. 네. 플랜을 갖고 있지 않으면 저렇게 바로 비대위 체제를 본격적으로 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날 바로 이렇게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으로서 얘기 못 하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지금 복수이긴 하지만 이 대상을 줄인 게 아니냐. 그리고 대통령실하고도 어느 정도는 또 이 교감이 있지 않느냐. 한동훈 장관 말씀하셨지만 장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인물. 어쨌든 지금 인물론으로 네. 그 한동훈 장관의 어떤 신선함 뭐 이런 것으로 하지만 단점은 너무 일찍 소비해버린다. 그러니까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차곡차곡 스토리를 쌓아가야 되는데 비대위로서 책임을 다 쥐어져 버리면 그 다음 모든 어떤 3개월 이내에 돌아오는 지지율 하락을 자신이 몽땅 다 책임져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 장관의 지금 먼저 이렇게 쓰이는 것은 도리어 더 미리 이 사람의 어떤 이미지를 소비시켜버리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걱정도 됩니다. 네. 어제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비대위원장의 인요한 혁신위원장, 전 혁신위원장 뭐 추천도 하기도 하는데 부원장님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인이동이라고 하죠. 인요한, 원희룡, 한동훈 이렇게 다양한 조합으로도 이제 좀 비대위를 꾸려서 수습책에 나설 수 있다. 국민의힘이 다양한 카드 고려 중이라고 하는데 뭐 적절해 보이십니까? 그냥 윤석열이 다시 당 장악한다 그런 뜻이에요. 저는 이 비대위라는 것이 한국 정치가 갖고 있는 고질적 병폐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고리되면 어떻게 됩니까? 국무총리가 승계해야 되잖아요. 네. 그게 민주적 정당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비대위를 할 수 있다. 이거는 한국의 정당이 국가 조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국회의원들의 계모임처럼 그리고 대통령의 무슨 부대처럼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대통령이 친한 사람들이 들어가고 국회의원들이 계모임 하듯이 우리 아무도 안 뽑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거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이 김기현 대표를 몰아내고 새롭게 비대위를 구성하는 과정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실의 당 장악이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언급된 분들 중에서는 어떻게 좋은 카드라고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그래서 현실적인 부분에서 저는 원희룡 장관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원희룡 장관이 뭐 비대위원장하고 한동훈 장관 그다음에 인요한 위원장이 뭐 선대위원장 네. 그런 식으로 하고 공관위원장은 제가 뭐 풍문으로는 뭐 전직 검찰총장이 온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예. 결국은 이제 공관위원장을 누가 장악하느냐가 또 중요하니까 거기에도 저는 공천을 줄 수 있는 대통령실의 입김이 또 강하게 작동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합니다. 뭐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본인 스스로 이제 추천했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좀 현실적이지 않은 카드라고 봐야겠죠. 가능성 저는 있다고 봅니다. 있습니까? 대통령 마음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이종훈 실장 일단 일각에서는 좀 윤석열 정부 핵심 인사들로 좀 권력 구도 재편하는데 뭐 부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좀 부정적인 견해들도 많이 나오고 좀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윤석열 대통령 어떤 정부든지 간에 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권력이 대립하고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자신이 지금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미 의회 권력은 아주 3분의 2 가까이 정말 야당이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어떤 진영이라도 쉽게 자신의 어떤 정부 운영을 못해요. 거꾸로 민주당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이라고 치고 국민의힘이 지금 170석 가까이 있다고 치면 그러니까 민주당 대통령도 당연히 아이고 나를 그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이번 총선에 돼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그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뭐 장악을 한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너무 저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꾸 용산에서 내리꽂는다 하는데 아이고 21대 총선을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 그 청와대에서요 40명이나 내리꽂았어요. 그리고 그 19명이나 거기서 당선시켰습니다. 이건 역대 어떤 청와대, 이명박 청와대, 박근혜 청와대의 그 총선에서 나온 당선자들 또 내리꽂은 사람들보다 거의 1.5배 많아요. 자신들은 그렇게 청와대에서 다 내리꽂아갖고 총선에서 당선시키면서 용산에서 내리꽂는다가 무슨 잘못된 것처럼 표현하거든요. 이건 5년 단임 대통령제에서 당연히 지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을 프레임을 걸어서 용산은 나빠라는 그런 지금 비난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네. 나는 저기서 이쯤에서 원초적인 질문입니다. 아까 이준석 전 대표 전화 연결 속에서 한번 물어보긴 했는데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준석 전 대표를 품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봐야 될까요?
실장님?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 공매도 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네. 이미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당 지지율이 오르면 어떻게죠? 그 사람은 망한 거예요. 공매도는 주가가 오르면 주가가 떨어져야지만 자기가 성공하거든요. 아까 이준석 대표가 분명히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의 자기가 신당을 할 수 있는 동력이 떨어지는 건 대통령이 잘해서다. 대통령이 잘하면 내 아이 동력이 떨어진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건 지금 이미 대립각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네. 대립각이 돼 있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 입장에서 끌어안을 수가 없는 입장이죠. 이미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에 베팅한 사람인데요. 알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어제 김기현 대표 만났고요. 그 직후에 이제 김기현 대표가 사퇴를 발표했는데, 자, 이준석 전 대표를 저희가 전화로 연결해서 어떤 말들 오갔었는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전 대표님 나오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주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먼저 질문 드릴게요. 우선 언론에서 보도는 됐지만요. 회동 이후에 이 전격 사퇴라는 공교로운 시점을 놓고서 정치권에서 좀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김 전 대표하고 1시간 정도 얘기했을 때 뭐 사퇴할 거라는 느낌은 혹시 받으셨나요? 못 받으셨나요? 뭐 제가 원래 김 대표님이랑 만나기로 한 게 사실 그 김 대표님 거치권으로 만나게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전에 좀 만나기로 되어 있던 것이고, 예. 공교롭게도 이제 그런 날이 돼가지고 그 주제로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김 대표님이 고민이 많아 보이셨던 건 사실입니다만 뭘 결심하지는 않으신 상태였던 것 같아요. 고민은 많아 보였다. 예. 자, 일각에서는 이 김기현 대표가 이준석 전 대표를 좀 설득을 해서 신당 창당을 좀 만료하면은 본인도 본인의 좀 당 대표직도 좀 계속 같이 할 수 있었다고 판단한 거 아니냐, 뭐 사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사실 김기현 대표는 저랑 대표 원내대표로 같이 일해봤기 때문에 네. 제 성격을 좀 잘 아시는 분이고, 제가 그래서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은 또 설득이 아주 될 거라고 생각은 안 하셨을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보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김기현 대표는 뭐 그런 얘기도 안 나온 건 아닙니다만은 네. 결국에는 당 걱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하셨고, 그래서 전반적인 얘기들을 오랜만에 하는 자리였다,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당 걱정 많이 하셨다. 일단 두 분의 일단 회동을 두고서 일단 김기현 대표가 이 전 대표 신당에 합류한 거 아니냐, 이렇고 또 김기현 대표가 또 페이스북에서 그런 거 절대 아니라고 굳고 부인했는데 이런 얘기는 또 왜 나왔는지, 또 신당 합류선 얘기 왜 나왔다 보십니까? 아무래도 시기가 좀 우연히도 그렇게 들어맞았기 때문에 오해가 좀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건 제가 확인해 줄 수 있는 게 김기현 대표가 뭐 신당에 합류할 의사나 아니면 의지 이런 거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네. 알겠습니다. 또 어쨌든 이 강서선거 참패 이후에 여당 지도부 교체 얘기 좀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실제로 일단 벌어지고 있고요. 일단 이 전 대표께서는 이제 당 잔류 가능성 뭐 전혀 없는 건가요? 아니면 탈당을 뭐 지금 예고한 대로 27일로 못 박으신 건가요? 어떤 건가요, 지금? 저는 원래 제가 27일에 최종적인 판단을 하겠다는 입장에서 변한 게 없고요. 하지만 이번에 당에 있었던 이런 급변 사태라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당이 더 수렁으로 가고 있다는 판단을 좀 굳히게 하는 계기가 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일단 확정이나 좀 결심하신 것 같은데, 일단 국민의힘이 오전 이제 최고위원회 결과 이제 비대위 체제로 갈 거라고 확정을 했습니다. 누가 이제 비대위원장 맡을 거냐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전 대표께서는 일단 앞서 공관위원장 제안은 거절했다, 이런 저희가 보도를 받긴 했는데, 비대위원장 혹시 제안이 가더라도 관심이 없다고 봐야 될까요? 어떨까요? 저는 그게 오보였다고 확실히 말씀드리는 게, 저한테 공관위원장 제안이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뭐 어떤 제안이 와도 제가 봤을 때는 저는 항상 대통령께서 바뀌는 게 가장 중요하고, 대통령께서 통치 스타일을 바꾸시면은 누가 어떤 직을 맡는 것과 관계없이 국민들이 새로운 기대를 할 거지만은, 지금 시점에는 어떤 당대표나 어떤 비대위원장이 온다 하더라도 지금 용산의 일방주의를 끝내지 못하면은 국민들의 마음이 돌아서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합니다. 혹시나 대통령께서 이 전격적인 국정기조 변환을 하겠다, 꾀하겠다라고 하시면 또 이거 전제긴 하지만 뭐 어떨까요? 저도 말은 안 믿고요. 국민들도 말은 안 믿을 겁니다. 만약에 그러실 의지가 있다 그러면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대통령께서 행동으로 변화를 보여주신다면은 제가 신당을 창당할 동력 자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변수만 있을 뿐,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뭘 신용관계나 아니면 신뢰관계로 전화 국민들이 다르게 생각할 것 같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제 이 전 대표께서 이제 한 인터뷰 통해서 김 대표 사퇴 의미는 공천 학살을 의미한다라고까지 좀 진전된 얘기를 하셨는데, 이건 어떤 의미고 어떤 근거로 말씀하신 걸까요?
실제로 이거 뭐 제가 김 대표님만 들은 건 아니지만은 지난번에 텔레그램 방에서 있었던 그런 급변 사태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초선 의원들의 메시지나 이런 것들이 당내에서 해석되기로는 결국에는 지난 전당대회 때 초선 의원들이 김기현 대표를 많이 지원했거든요. 네. 그래서 김기현 대표 중심으로 해가지고 결국 경선 정도는 보장해주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다 김기현 체제를 받들었던 것인데 그게 이제 사실 공천 물갈이라거나 공천을 많이 바꾸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느껴졌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사실 강서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김기현 대표 체제로 유지하라는 입장이었다가 그 입장이 갑자기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네. 공천이 다가오니까 그런 부분이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이건 합리적인 추측입니다. 그렇군요. 신당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아까 탈당 의지가 좀 확고하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나눠보려고 하는데 이제 한 27일까지 한테는 2주 정도가 남은 것 같은데 신당 준비는 그럼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좀 올라왔다고 봐야 될까요? 저는 제가 27일 날 제가 만약에 결심을 하게 되면은 국민들한테 당을 나오는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예. 그리고부터 아마 신당에 대한 어떤 물리적인 절차 같은 경우에는 뭐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려고 지금 예비적인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겠다. 네. 자, 이낙연 전 대표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어제 신당 창당을 공식화했거든요. 새해에 이제 창당하겠다고 했는데 관심을 이제 이낙연 전 대표하고 이준석 전 대표께서 연대 가능성 얼마나 할 것이냐, 가능성이 있느냐 정도거든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낙연 총리님 만나뵌 적이 사적으로 만나뵌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아직 그런 내밀한 얘기까지 대화할 상황도 아니고 뭐 서로의 의사교환을 할 단계도 아니다 아직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마 우선 본인의 어쨌든 그 행보에 대해서 이낙연 총리님이 확고한 결심을 밝히실 때까지는 많은 분들이 아마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다리고 있다. 이준석 전 대표도 좀 기대감이 좀 있으신가요? 어떠신가요? 저는 이낙연 대표님이 어떤 취지와 어떤 명분을 가지고 새로운 행보를 하시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네. 저는 이낙연 총리가 어쨌든 대선 주자로서도 또 준비해 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지가 가장 궁금한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 민주당의 민주성에 대해 가지고 의문을 가지시는 건지 아니면 정책적 방향성을 새롭게 가져가시는지 이런 것들이 파악돼야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희 같이 함께하고 있는 장가희 기자가 질문이 있다고 하거든요. 예. 갑자기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고 싶은데 예. 어제 김기현 대표가 당대표직을 내려놓겠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총선 승리에 이바지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 대표직은 내려놔도 지역구는 놓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어제 김기현 대표가 이런 고민에 대한 얘기를 비슷한 뉘앙스라도 혹시 이 전 대표에게 하신 게 있으실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본인의 입장을 밝히셨다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 그 시점에서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유지하고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을 김기현 대표에게 말씀드린 바는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은 뭔가요? 저는 제가 당대표를 지내고 또 그랬기 때문에 당대표의 자리가 총선 앞둔 상황에서 얼마나 엄중한지를 저는 다시 한번 김기현 대표께 상기시켜드리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뭐 갑자기 비대위를 수립하고 한다고 해도 총선 준비가 제대로 되기 어려운 시점에 이르렀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된다면 당대표직을 좀 더 엄중하게 생각하신 게 어떻겠냐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또 여쭤보고 싶은 게 그 김기현 전 대표가 지역구에 나갈까요? 아니면 험지에 출마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추천. 저는 김기현 대표께서 어쨌든 어제도 이미 제가 밝힌 바 있지만 당을 위한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대해 고민 많이 하시는 그런 느낌이었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무엇이든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 또 앞으로 행보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다음 이제 타자 장제원 의원 불출마했고요. 김기현 대표 사퇴로 이어졌는데 다음은 이제 누가 될 것이냐, 다음 타자 누구냐 될 것이냐인데 장가희 기자 한번 정리 좀 해주시죠. 장제원 의원, 김기현 대표의 원조 윤핵관이 있죠. 권성동, 이철규, 윤한홍 그리고 박성민 의원 이들의 거취가 주목이 되고 있는데 좀 용태로운 명분이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또 이제는 이 중에서 윤핵관이 아닌 사람도 있다 이런 당내 평가도 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그래도 이건 7년이시잖아요. 당을 위해서 좀 불출마 결단에 동참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정부나 당의 기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신 분들을 권한을 누린 만큼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동들이죠. 권성동 의원은 윤핵관이 아닌 게 오래됐어요. 그리고 나머지 윤핵관 분들은 다선이 아니에요. 3선 이상은 돼야 그런 요구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내부조에서 보기에는 권성동, 윤한홍 이 두 분은 전당대회 이전까지는 좀 활동을 했을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는 거의 어떤 정책적 혹은 정치적으로 역할한 게 없어요. 박지원 부원장님 일단 들으셨을 텐데 다음 타자 뭐 누가 있을까요? 저는 뭐 안철수 의원도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의원도요? 아니 생각을 해보면은 단일화해줬죠. 인수위원장 했죠. 예. 윤석열 정부 탄생의 주요 공신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 지지율 한번 보세요. 그리고 나라가 엉망이지 않습니까? 안철수 대표님 손가락은 제가 안녕하신지 모르겠는데 안철수 대표님이야말로 전 대표님이야말로 정치 그만둬야 될 그런 저는 입장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걸 잠깐 좀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이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이 정당에 개입하는 것은 잘못하면 헌법 8조 2항 위반이에요. 과거에도 사실 뭐 여야를 막론하고 일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진짜 심각합니다. 전두환 정권 시절보다도 더 심각하다. 저는 뭐 그 정도로 느끼고 있고요. 엄격하게 따지면 이거 상권분립 훼손입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다음 타자. 저는 지금 장제원 의원이 이렇게 전격적으로 사퇴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겠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사실상 권성동 의원이라든지 윤한홍 의원이라든지 이철규 의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제원 의원과 저는 좀 레벨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당시를 생각하시면 장제원 의원이 거의 뭐 비서실장도 하고 캠프에서 또 그 이후에도 사실 친윤 그러면 장제원 의원 이렇게 이코로 된 어떤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서 인위적으로 권성동도 누구도 하다 보면 전체적인 어떤 전략 구도가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가 아니고 그 다음은 일단 21대에서도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20명이나 사실 불출마 선언을 하거든요. 그 20명이라는 게 대개는 3선 의원 이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맞아 떨어져야 용태론이 나오는 것이지 단순히 이 사람들은 좀 가까워, 이 사람들은 멀어 이렇게 재단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군요. 일단은 뭐 당 안팎에서는 그 김 대표를 좀 지키기에 앞장섰던 친윤 초선 의원들도 혁신 대상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도 하더라고요. 아니 앞장섰다는 건 저는 그건 좀 무리한 게 이 단톡방에서 아마도 친윤 그러니까 그 초선 의원들이 김기현 대표를 비판하는 중진 의원들과 설전을 벌인 것을 아마 예를 드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초선 의원들이 오픈화해서 난 김기현 대표를 지키겠다라고 연판장을 돌렸습니까? 아니면 이 SNS에 활동을 했습니까? 종편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습니까? 그게 아니라 단톡방에서 서로 의견을 교환한 그런 정도거든요. 네. 이것을 두고 친윤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를 보호하려고 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너무 과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렇군요. 자, 이낙연 전 대표 신당 얘기하려고 했더니 시간이 국민의힘 얘기하니까 다 갔습니다. 내일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프레스룸 라이브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